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은 물론 성인 대상 성착취물을 구매 또는 소지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 폭행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나이가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시장 제명 절차에 착수했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석고 배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의 쓴소리, 단소리. 오늘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과 함께 21대 총선 평가와 여야 정치권의 노인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다시 난항에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추진한다는 당정 합의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나라를 시민단체 운영하듯 협찬받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현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고 소득 상위 30% 가구 중 얼마나 기부에 수긍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원 조달 부분에서 2차 추경안에 국채 발행 액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정부 측과 협의가 되었다면 하루빨리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대로 당정이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더 이상 추경안 심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란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 역사상 지금까지 역대 추경 심사에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을 향해 무리한 개인적인 요구는 접고 조속히 예결위를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평시에도 하지 않았던 예산 수정안을 요구해서 예산 심사를 한없이 미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발적 기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기부가 저조할 경우 사회 갈등이 우려되고 15%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는 기부를 유도하기엔 한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수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적자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지급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지연돼 2차 추경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여전히 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성범죄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물 소개나 광고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유포와 확산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을 긴급 발의해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포함해서
디지털 성범죄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영우 국무조정실장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중대 성범죄는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 음모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을 유인한 다음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기준 연령을 현행 13살 미만에서 16살로 상향 조정하고 경찰 잠입 수사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이번 종합대책에서 나온 입법 과제까지 더하면 법안은 20개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크고 첫 번째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 내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N번방 방지 입법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당장 만나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이며 산적한 안건 처리를 위해 고삐를 조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의 삶을 위해선 남은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국회가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었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전 시장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했고 통합당은 민주당이 총선 전 이 사건을 알고도 사퇴 시기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미투 의혹에 휩싸였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고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오 전 시장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성비위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내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명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성 관련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며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총선 전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알았지만 선거를 위해 묵인하고 사퇴 시기를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는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그러한 파렴치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려 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미리 인지했을 거라는 통합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당내 논란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매듭짓기로 했는데 비대위원장 권한과 임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윤성 기자입니다. 의원과 당선인 전수조사를 통해 김종인 비대위로 결론이 났지만 당내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관리형 비대위원장은 맞지 않겠다며 전권을 요구한 탓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3선이 된 조혜진 당선인은 입장문을 내고 무제한 임기와 당원 당규를 초월한 전권을 요구하는 건 오만한 권위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기한 없는 무제한 권한을 달라는 건 당을 얕보는 처사라고 당 해체가 낫겠다고 견제했습니다. 이런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의 임기는 무기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느냐입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조기 전당대회 전제라면 비대위원장은 할 수 없다고 반발한 만큼
통합당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열릴 비공개 회동에서 심 대표 권한대행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이슈 분석 홍혜진, 임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임채영 기자 앞에 그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전의 종합대책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오늘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방안을 설명하기 전에 네.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을 살펴보면요. 네.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라면은 화장실이나 이제 숙박업소 등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제 성인 사이트 곳에 유포하던 형태였습니다. 몰카를 유포하던. 네, 맞습니다. 예, 몰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때문에 이제 정부의 기존 대책은 이 같은 이제 범죄 양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국민적 공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 이른바 N번방 사건이죠. 네, 청소년이나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유료화해 범죄 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의 역할을 나누는 조직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해외 서버 기반의 폐쇄적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제2의 텔레그램으로 불리는 디스코드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새로운 플랫폼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정부가 적발해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 조치를 진행한 텀블러에서도 범죄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만큼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입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당정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N번방 방지 3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독립몰수제 도입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예, 독립몰수제는 이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으로 구속된 조주빈은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가입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가상화폐로 받아서 이제 범죄 수익을 벌어들였는데요. 네. 이런 범죄 수익을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도 이 형사재판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당정은 범죄 기간 중 취득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정은 SNS 인터넷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고 소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위터나 텀블러 같은 SNS 플랫폼에서 성착취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요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 선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서 지금 당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이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임채영 기자 이제 20대 지금 임시국회 사실상 마지막 국회죠? 지금 5월 중순까지 이제 잡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때 지금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5월 15일까지죠.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한 대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 내 조속히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만 이제 선거에 참패한 통합당이죠. 통합당이 이제 내홍이 길어지면서 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 회동이 이제 늦춰지고 있는데요. 네. 통합당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만큼은 꼭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어서 통합당 소식도 알아보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놓고서 당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만나서 단판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홍혜진 기자, 네.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현재까지 이 두 사람의 워딩만 가지고 본다면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선 임기를 좀 볼까요? 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시선은 대선까지 가 있고요.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당 위기 수습까지,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까지입니다. 네. 또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전권을 요구하고 있죠. 2년 뒤 대선까지 당 쇄신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킹메이커, 혹은 그거 아니더라도 대선 전에
전에 판은 좀 짜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시기를 늦추고 당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정한 그런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내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데요. 또다시 통합당이 이 김종인 카드를 꺼낸 이유, 이 김 전 위원장이 사실 중도 성향의 경제 전문가 이런 점이 있겠고요. 또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그리고 20대 총선에선 당을 옮기죠. 민주당의 비대위 대표를 맡아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전력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대 총선 전력도 있죠. 전력도 있는 건가요? 예, 이번에도 지지했지만 성공은 못 거뒀지만은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실패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는 늦게 있죠. 늦게 합류를 하긴 했습니다. 네, 예. 합류가 좀 늦긴 했는데 예. 다만 이 두 사람이 단판으로 비대위라는 결론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는 현재 당내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조혜진 당선인 같은 경우도 이 김 전 위원장이 무제한 임기와 전권을 요구하는 것이 비민주적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이 전권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라면서 차라리 헤쳐 모이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다면은 당을 무슨 쇄신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뭐가 바뀌는 걸까요? 우선 가장 먼저는 당명을 좀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통합당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이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 상품이 안 팔리면 그 브랜드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미래통합당은 이 자유한국당과 또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하면서 탄생을 한 당명이죠. 선거 앞두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두 번째로는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의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 교체나 청년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통합당이 최근 10년간 비대위를 총 7번 꾸렸었는데요. 성공한 비대위로 평가받는 게 바로 박근혜 비대위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고 전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쇄신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 그러니까 선거에서 진 이후에 꾸려진 김희욱, 임명진, 김병준 비대위 모두 관리형 비대위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정권 여부가 비대위의 성공을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미 선거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의원들이 벌써 꾸려져 있으니까요. 예. 또 정권 부여 여부를 놓고 이 당내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 정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공천을 통한 인물 교체가 어려워서 한계로 남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 카드가 무산이 된다면 이후 통합당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자각론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통합당 내에서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기 전당대회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당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지도부죠. 바로 조경태 최고위원이 있고요. 그리고 김태흠 의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내부에서 힘을 키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는 당 해체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세현 의원은 완전히 해체한 후에 재창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을 위한 방안들이 사실 다양하게 지금 제시는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방안에 대한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이 당 수습 과정에서의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혜진, 임치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중에서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당선인이 있습니다. 소수정당 출신으로 또 만 30살의 젊은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 원래 소속당으로 곧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 당선인을 강민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5일까지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 소수정당 출신의 당선인 복귀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당선인 신분에서 제명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는데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원래 소속당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출신 용해인 당선인도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첫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가 남다릅니다. 저도 그렇고 저와 함께 이번 선거를 준비했던 기본소득당 동료들도 그렇고 이 국회의원이 돼보는 것 그리고 원내정당을 운영해보는 것이 처음이에요. 기대와 우려를 또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기본소득당은 더불어시민당 전신인 시민을 위하여의 합류에 선거를 치렀고 용해인 당선인은 비례대표 5번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한 지 3개월 만의 성과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 19일에 창당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생 정당이고요. 80%가 10대, 20대인 한국 사회에 전에 없었던 정당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 누구에게나 기본소득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으로 1호 법원도 온국민 기본소득법입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소득인 기본소득을 온 국민에게 지급하자. 용 당선인은 세월호 당시 가만히 있으라라는 침묵 행진을 제안하면서 이름이 알려졌으며 20대 총선에서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대 정당 50대 이상 국회의원이 다수인 우리 상황에서 신생 소수정당 출신 90년대생인 용 당선인의 국회 진출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의원 등록을 마치고 나온 용 당선인. 새로운 정치,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일하는 국회, 좀 더 가깝고 친근한 국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임기 시작까지는 한 달 가량의 시간이 남았지만 이제 정말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미래통합당 사무처의 팀장급 이하 청년 당직자들이 국회에 모여 이번 총선 참패 원인과 당의 진로를 논의했습니다. 통합당 청년 당직자들은 소통 부재와 각 준비 단계의 단절성, 공천 시스템 부족 등을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통합당의 뼈를 깎는 혁신을 위해 조직 재정비와 정책 능력 제고, 국민소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도전할 가치가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탄탄한 청년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2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총선 참패로 내용을 겪던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고 당 수습에 들어갔지만 안팎에서 반발이 계속되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이 기한 없는 전권을 요구한 데 대해 당원을 모욕했다, 당을 얕보는 처사다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나한테 정권을 주고 무제한적인 활동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시는 동인 비대위원장님의 그런 그 발언 자체도 내가 결정하면 당신들은 두말없이 따라와야 된다. 네.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에 좀 들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 이번 총선을 통해 3선 고지를 밟게 된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당선인. 조 당선인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무기한 전권을 요구한 것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겐 스스로 개혁할 능력도 없으니 내가 결정하면 당신들은 두말 없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모욕적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새 지도부 선출이 우선이지 비대위를 만들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총선 직후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홍준표 전 대표도 조 당선인과 비슷한 의견을 보이면서 김종인 반대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당이 망가졌기로서니 기한 없는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라면서 그럴 바엔 차라리 헤쳐모여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저녁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김 전 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매듭 짓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김종인 비대위가 여러 난관을 딛고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총선 때문에 밀렸던 정치인 재판이 이번 주부터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1대 총선 당선인 중에서도 기소된 인사가 15명이나 되는데요. 여기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람도 무려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할 21대 국회의원의 수가 사상 최대로 많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사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한병도 당선인이 피고인으로 기소돼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또 앞서 지난 21일에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고요. 지난해 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미래통합당 당선인 9명, 민주당 당선인 3명에 대한 재판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검찰청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수사 중인 당선인의 수가 9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소 고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선인 선거사범의 수는 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같은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36명의 당선인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돼서 이 중에 7명이 임기 중에 최종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요. 기소가 됐지만 무죄를 자신하고 있는 당선자들,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자나 낙선자들은 유권자들을 향해서 감사 인사를 하게 됩니다.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 이틀 정도 지역을 돌면서 인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총선이 끝난 지 8일째인 오늘까지도 당선 인사와 낙선 인사를 이어가고 있는 후보가 있다고 합니다. 화제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당선인.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임 당선인은 선거 이후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이면 지역구 사거리에 나와서 부인과 딸과 함께 90도 폴더 인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 당선인은 늦게 선거에 뛰어들어서 얼굴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그런 저를 선택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았다면서 긴 당선 인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선거 운동복을 입을 수 있는 기한인 이달 28일까지는 거리 인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선거에 떨어졌는데도 계속해서 낙선 인사를 하고 있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바로 경남 진주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최승재, 김유근 후보인데요. 최 후보는 선거 다음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출근 시간대 2시간, 퇴근 시간대 1시간씩 낙선 인사에 나서고 있고요. 방역 선거운동을 처음 유행시켰던 김 후보는 선거에 낙선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면서 매일 2시간씩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자신을 지지해줬던 유권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후보들. 당락에 상관없이 이런 자세가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놓고 미래통합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찬반 논란. 앞서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미경 최고위원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 연결로 만나게 되네요. 아, 네.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 관련해서 전화 설문 방식으로 결정했는데요. 다수로 이제 동의받았다고 했는데 압도적인 다수는 아니었나 보죠? 아, 압도적인 다수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왜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네. 뭐 이 안도 싫고 저 안도 싫다. 뭐 비대위는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답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답을 또 다 제하고 나면 사실 과반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최종은 이제 최고위에서 결정했는데 최고위에서 결정할 때의 취지, 어떤 취지를 살려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한 거죠? 지금 사실 저희들은 그 당원 당규상에 의하면 이게 공백 기간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공백 기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 지금 선거 이후에 그 이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가장 빠른 시간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그 원했던 것은 그 선거 때 이분이 그 선대 본부장 하셨잖아요. 예. 총괄.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이후로 이 비대위까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백을 메우는 비대위가 아니라 사실상 대선 후보 선출 전까지 이 전권을 줘야지 비대위원장직을 할 수 있다라고 뜻을 밝혔는데요. 임기나 권한에 대한 최고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공백을 메운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공백만 메우고 그다음에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오시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비대위원장 누구도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 그리고 예. 본인이 사명감도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모신다는 건 당에서 스스로 지금이 비상시국인 걸 인정하고 또 가장 좋은 훌륭한 인재를 모셔서 당 자체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분이 그 책임감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전적으로 줘야 된다. 이거는 모든 최고위원들이 그 한 분 정도만 빼고는 다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예. 네, 당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어서 수락을 하더라도 이게 좀 순탄할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전 위원장의 무기한 전권 비대위 요구가 모욕적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과 당선자들을 설득할 카드가 있을까요? 어느 당이든 그게 100% 일치된 의견이라면 그거는 그 이상한 정당인 거죠. 네. 사실은 다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 당원 당규에 의해서 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게 이게 모든 그 당선자 내지는 그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뜻에 따라서 하라는 그런 그 당원 규정은 없어요. 예. 다만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를 그 일일이 전화로 물어본 거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인정하지만 그 기한에 대해서는 많이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전권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분 성격상 더 하라고 해도 아니다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다고 할 때는 다 손 털고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걸 전권을 드린다고 해서 그걸 무기한으로 한다? 저는 그거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가 아닐까. 그리고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저녁에 이제 심재철 권한대행과 만나서 사실상 이제 수락하는 절차적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그 수락하시지 않더라도 수락하시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구성된다면은 가장 시급한 과제 또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보십니까? 덧붙여서 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 대강의 일정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비대위에서 스스로 결정할 거고요. 예. 우리가 뭐 그거는 지금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 참패에 대한 이 패배감이 우리 당원들과 그다음에 이 떨어지신 분들, 낙선자들이 굉장히 헤어나오기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하면서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당의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더 크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도
야당의 입장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미경 최고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쓴소리 단소리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과 열린우리당 의장 또 민주당 상임 고문을 역임하시고요. 현재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이부영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예. 그 2년 전에 재헌 70주년 그 기념으로 특집 때 대담 그때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뵙습니다. 정치 현장에서는 지난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그때 활동하시고 이제 떠나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정치 본업보다는 제 본업은 저 재야 민주화 운동과 시민운동 쪽이었어요. 그래서 시민운동 쪽에 돌아가서 동아시아 평화회의라는 그 뭐 이용구 총리를 비롯한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 쪽, 중국 쪽 이쪽과 교류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논의하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일하고 몽양 야운영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해왔었습니다. 좀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맡으신 거 아닌가요? 뭐 부회장서부터 시작해서 한 15년 동안 맡았었죠. 그래서 그 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요새는 언론 쪽의 일을 좀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맡고 계신 이제 뭐 이사장 역할도 있으시고 또 하니까는요. 네, 이렇게 언론 개혁 운동도 계속해 나가고 계신 만큼 아무래도 정치권 상황 계속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 21대 총선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 정도 압승 예상하셨습니까? 뭐 과반은 넘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과반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180석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의외죠. 가장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을 계속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좀 해석하는 사람들이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해석하던데요. 그렇죠. 우선 뭐 코로나19 사태 그것의 컨벤션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또 뭐 다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가 그 관리를 제대로 해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꽤 안정감을 느꼈다고 보여져요.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그냥 그 전염병이 아니라 아마 세계사적인 변환을 인류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뭐 경랑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말을 갈아탈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인식들이 국민들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180석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시민당과 합해서요. 정확하게는 보니까 그 소수정당 소속 두 사람이 아마 원내 복귀한다고 하니까 숫자로 보면 사실상 178이 좀 정확해 보이긴 한데요. 물론 또 열린민주당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180석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는요. 5대 4.19 직후에 5대 총선에서 보니까 당시 175석 그때는 자유당이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으니까 그때 빼고 이렇게 압도적인 178석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5대 총선에서 그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170석, 75석 그렇게 차지하고 또 뭐 이 열린우리당 152석 과반 조금 넘긴 거죠. 뭐 그 다음에도 이제 그 한나라당이 또 153석 이렇게 차지했는데 그렇게 의석을 많이 차지할 때마다 그 집권 여당이든지 아니면 제1당 되는 쪽에 파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뭐 이번에도 그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때 열린우리당이 뭐 심지어는 그 뒤에 국가보안법 예. 폐지 그때 파동을 뭐 당 의장을 맡으시고 했었으니까. 그랬습니다만 그 뒤에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이 오고 예. 열린우리당이 분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너무 그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은 호사다마란 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일이 꼭 찾아오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의정사에서도 헌정사에서도 보면은 오히려 여소야대일 때 뭔가 의회가 많은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87년에 대선을 양김이 분열해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 그때 만들어졌던 13대 총선이 예. 여소야대였어요. 그랬죠. 예. 그 삼김이 합쳐서 노태우 정권을 압박을 할 때인데 50 청산 당시 했고요. 예. 그때 다당제로서 남북 문제도 그렇고 또 그때가 88년, 89년, 90년이 세계사적 변환이 있던 때예요. 소련방이 사회주의 해체되고 건데 몰락했을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가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출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기업들이 뭐 이전에 공산권 이런데 사회주의권에 어느 분이 뭐 대거 세계 진출. 경영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했을 때였었죠.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예. 뭐 이런 저서를 김우중 대우그룹 총수가 예. 쓰기도 하셨는데 그때만큼 우리가 대한민국이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던 때가 없어요. 근데 예.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뭐 물태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야당의 상김 총재들과 협력을 잘해서 88 올림픽도 잘 치러내고 또 남북 간에도 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예. 것도 만들어서 굉장히 이 우리의 통일 정책의 집근까지 근간이 되고 있어요. 예, 당시 이용구 그 부총리 역했던 통일부 장관. 그때 통일부 장관이 예. 그땐 통일원 장관이죠. 예. 그때 그걸 성안을 하셨던 일이죠. 예. 그리고 청와대 김종희 그 외교안보 수석께서도 그 네. 함께 손발이 맞아서 잘했는데 그거를 삼김 그 야당 총재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서도 그때 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 여소야대였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점을 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찬 대표도 친전 편지까지 보내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기억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열린우리당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그 20대는 어떤 쪽으로 반성을 했느냐. 내분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너무 내부에서 이견 제시하지 말라라는 분위기가 지난 민주당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조금 겸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에 이렇게 아까 거의 분해되다시피 했다고 하셨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그때 그 당의장을 맨 먼저 한 분이 정동영 씨였어요. 네. 그분이 굉장히 의욕이 컸죠. 그래서 그때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152명이 되자 아마 전무후무할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 정책들을 내놨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뭐 사학법, 뭐 4대 개혁 입법,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걸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또 100대 과제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뭐 노인 폄하 발언 등등 이런 게 있어서 국회의원도 그때 들어오질 못한 데다가 또 대선 후보에 대한 열망은 강했고 그래서 통일부 장관을 옮겨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후임 당의장으로 취임을 두 번째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보니까 이게 당론으로 정해놨는데 그때 그 108명이나 되는 초선 의원들은 굉장히 그 의혹들이 많았어요. 아마 우리 과거사에서 그 4.19 직후에 민주당 빼놓고는 이렇게 야당이 집권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 의혹이 컸겠지만 그것이 그 당 지도부나 그 중진 의원들의 말을 안 듣는 정도까지 갔어요. 심지어는 그 108명의 초선 의원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번뇌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폐지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당이 그렇게 폐지 쪽으로 나오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은 거의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공포에. 국가보안법을 수적으로 여당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폐지해버리겠다. 네, 당시는 뭐 선진화법 체제도 아니었고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국회를 막고 야단이 났죠. 그래서 제가 이 열린우리당 안에 의원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때 68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더라고. 그러니까 152명 중에 68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68명과 한나라당의 33명 정도를 하면은 그 숫자가 200명이 넘는 거예요. 예. 그 국가보안법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중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물밑 접촉을 했어요. 예. 한 2차례 만났는데 그분은 좌우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것에 대한 그 악몽만 가지고 있고 뭐 정신이 없어요. 사실 열린우리당 내부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당의장으로 예. 있는 동안엔 절대로 그걸 강행 처리 안 하겠다. 예. 날 믿어라. 그리고 그 대신 국내에서 민주주의, 언론 자유,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안에 그 5개 독소 조항이 있잖아요. 회합, 통신 뭐 이런 것들. 그 뉴스 당시 뭐 7조 찬양, 공부 찬양만 뭐 빼고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걸 반민주적인 요소인 그것만 걷어내고 북에서 오는 위협은 어떻게 처벌 안 해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표하고 그걸 합의를 했어요.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근데 그걸 가지고 오니까 당내에서 그 과격파들이 뭐 그 배신자라고 막 욕하고 뭐 결국 그래서 사절이 된 거군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도 1.1획도 고쳐지지 않고 그 악법 그대로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야당이 몸으로 막아가지고 안 됐다 당시 얘기라던데요. 그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얘기한 건데 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그 야당은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게 앞서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박근혜 대표하고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가져왔을 때는 한나라당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그걸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사장님 그 이제 내용 그러신데요.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지금 180석 가깝게 차지한 민주당이 정말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을 핵심을 지적해 주신다면요. 저는 그 국민이 이번에 180석 거대 의석을 준 게 민주당더러 국가보안법 같은 거 강행 처리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헌 얘기도 나오던데요. 뭐 개헌이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 무엇이 중요한데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언제 또 재확산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고 더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지금 뭐 주저앉을 지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경제 위기, 수많은 실업자들의 고통,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재난 구호 예산을 그 별도로 이렇게 편성해서 요구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야당을 설득해서 그걸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총선 이후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만 그게. 그렇죠. 정부는 그걸 이제 겨우 받아들였어요.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다가. 그러면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실업자를 어떻게든지 구제하고 이미 지금 언제 실업이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기업들 우선 지원을 해서 해고시키지 않도록 하고 옛날처럼 대기업이 지원을 받고 나서 그건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지휘들 배만 불리는 그러지 않도록 지금 조치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 국민들이 선거에서 당신들한테 이 과반 이상 180에 가까운 그런 의석을 줬는데 자기들 유리한 거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거부터 한다. 그게 그렇게 큰 의석을 준 의미겠어요. 시대적인 과제는 초점은 그건 아니다. 그러고요. 지금이 그런 우리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경제 위기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각 나라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요.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나타날. 그리고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고 실업 대란이 오고 그러면요. 뭐 유럽이나 뭐 여러 그 역사적 그 우리가 저 기억을 되떠올려 보면 항상 파시스트. 네, 국가 역할이 커지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런 정도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착시켜 온 나라에서 그런 요소가 나타나는 걸 미연에 막은 그런 큰 그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북이 우리를 위협을 해서 막 침략을 할 것이니까 국가보안법을 없애. 그런 예. 우려는 지금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큰 여당이 됐으면 나라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들 예. 이런 걸 좀 그리고 진지한 토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야당 관련 좀 질문 좀 드려보시죠. 네, 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비대위 카드를 네. 꺼내 들었는데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 자신들이 굉장히 참담하다고 느낄 거라고 봐요. 아하. 자기 내부 동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 자기들이 정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을 자기들의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는 게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속으로는 울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종인 위원장도 저는 그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분은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예요. 왜냐? 그분이 87년 개헌을 할 때 복지 관련 경제 조항을 헌법에다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네. 그 신념이 굉장히 이른바 강하고 경제민주화 조항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미래통합당 분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뭐 대기업 위주, 자기들 기득권 유지 위주 그런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확신 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예. 그거를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 국난 속에서는. 예? 충돌할 여지는 많지만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가야 이렇게 되는데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예. 그 안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그 경제 문제에 대한 가치관, 신념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 예. 그 뭐 거기서 이념적 공격이 안 나오면 이상해요. 그런 예. 걸 가지고. 이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보 정당 운동하는 사람들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체제에서 이번에 정의당이 비례해서 지난번 20대보다 한 석을 더 얻긴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소수 진보 정당의 역할이 계속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를 네. 뭐 여당이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또 뭐 여당에선 한 180석까지 차지해서 자기들이 참 앞으로 뭐 굉장히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88년에 그 13대 국회에서 예. 그 다수 정당, 복수 정당들이 국정을 아주 모범적으로 이끌어갔던 거를 되돌아보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양극단화된 양당 체제. 예. 양극단으로 지금 갈라졌단 예. 말이에요. 대정당 중심으로. 거기에 완충대 역할을 하고 정책적으로 거중 조정을 할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체제 속에서 다시 뭐 개헌 얘기가 나오고 무슨 뭐 개혁 입법 얘기가 나오면 또 여당에서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같은 거,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쪽, 뭐 이런 쪽 얘기가 나오거나 다수의 정당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완급 조절을 하는 복수정당 체제 같은 것을 별로 반기질 않을 거예요. 예. 먼저 번 선거법 개정할 때 얘기했던 그런 자세하고 뭐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예, 때하고 예.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개혁을 할 생각이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예.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정치 개혁이 다시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 엄청난 수의 여당의 의석수 때문에
오히려 이걸 걱정이 많으시군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쓴소리 대왕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대로 좀 생각해 보는 게 네. 좀. 예. 마지막으로 짧게 21대 국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점 꼭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다 네. 드렸어요. 예. 네. 자기들이 의석이 많다고 그렇게 그 의석이 작은 정당들이나 이런데 네. 깔보거나 뭐 짓누르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가는 요담 대선에서 재수 없을 거예요. 재미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에게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요번에 왜 졌는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의석수에 비해서 얻은 득표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예, 41.5 대 49.9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당도 자기를 겸손하게 뒤돌아봐야 되지만 이 미래통합당은요. 현실 진단이 그렇게 전혀 정확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미래를 진단합니까? 네. 저는 지난번에 야당 대표가 정광훈 목사 그 집회 나가서 와와 환호하고 뭐 태극기 휘두르는 사람들이 그게 다 국민의 표가 자기들 다수 오는 걸로 착각을 했던 거거든요. 예, 예. 착시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그런 점에선 미래통합당도 지금까지 가졌던 그 사고방식을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땐 뭐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라고 예, 말도 했잖아요. 예. 그런 각오로 임하지 예. 않으면 2년 뒤 대선 기회는 미래통합당에게는 없을 겁니다. 예, 오늘 이부영 이사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좀 많은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쓴소리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예, 정말 뉴스엔의 쓴소리 단소리 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쌀쌀한 날씨는 주말부터 차차 풀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